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후속 대화 모드고 국산 차도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동급 최초 풀 LED 헤드램프, 19인치 대구경 알루미늄 휠, 동급 최초 디지털 계기판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 동급 최초 운전석 프로필 설정, 동급 최초 지능형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그리고 동급 최초 후륜 토션빔 서스펜션을 자랑하는 르노 삼성, 그리고 르노 코리아의 플래그십 세단 SM6가 되겠습니다. 타이틀이 화려하죠. 아주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센세이션했던 모델이고 얼떨결에 플래그십 세단이 돼버린 중형 세단이죠. 허리가 아작난다. 솔직히 허리가 아작나는 거는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SM6 2016년 3월에 출시가 됐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외관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당시 경쟁차가 LF 소나타 전기형이죠. 그리고 2세대 K5 그리고 올류 말리부가 이 차가 나온 다음 달에 나왔어요. 솔직히 이때 소나타 K5가 디자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때예요. 지금에 와서야 이제 구관이 명관이라고 평가를 받은 거지 LF가 현행이었을 당시에는 욕 많이 먹었습니다. 무난하다고. K5도 1세대만큼의 임팩트가 없다고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말리부가 매기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데이라이트가 살짝 이제 우울하게 생긴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맥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검색들 해보세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차가 나와버리니까 예쁜 디자인의 차가 나오니까 그때 SM6는 정말 예술이었죠. 짜세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낮고 넓은 형상이 굉장히 멋스러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르노의 최신 패밀리룩, 이제 디귿자, 주간 주행 등 멀리서 봐도 한눈에 저 차 SM6다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렬한 패밀리룩. 그리고 SM5랑 SM7은 좀 뭔가 풍만한 이미지였어요. 벙벙한 차였어. 반면에 SM6는 살짝 옹골찬 느낌의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를 가진 이런 유러피안 중형 세단이 나오니까 확실히 신선함을 줬던 것 같습니다. QM6도 마찬가지였고요. 차가 확실히 스타일리시했어요. 차 엔진 성능에 비하면 오버스펙이긴 했는데 이 19인치 휠이 들어간 건 상당히 눈에 띄었죠. 그 당시만 해도 LF나 K5는 18인치 휠이 최고 사양이었어요. 물론 올류 말리부가 19인치 휠을 달고 나오긴 했지만요. 그죠. 지금 봐도 후면은 정말 근사하죠. LED 램프에서 소소한 급 차이를 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낮은 등급의 SM6를 사면 이 부분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풀옵션 RE 등급으로 가야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할로겐이거나 이러면은 뭐 딱히 불만이 없었을 텐데 LED를 하면서 중간에 뭘 하나 빼먹으니까 좀 빈정상하는 형태의 급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래전 토스카 에어로팩처럼 전용 바디킷을 순정 사양으로 제공해서 차를 좀 더 멋스럽게 꾸밀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거 들어간 차들은 눈에 확 띄어요. 로장주 로고로 튜닝해야 진정한 프렌치 세단 같은 느낌. 로장주 로고를 튜닝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애프터마켓에서. 여기 탈리스만 차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태풍 로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 태풍 로고 그다지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내. 보통 외관이 멋스러운 차들은 실내가 살짝 아쉽기 마련인데 훌륭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이 8.7인치 S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였어요. 대부분 가로 16:9 화면비였죠. 이렇게 세로로 긴 화면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차만의 인테리어 개성을 확 드러냈다. 하위 트림, 이제 낮은 옵션으로 가면 7인치 가로로 긴 일반적인 형태의 LCD 화면이 들어가죠. 핸드폰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사용할 수 있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이것까지만 해도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더 내려가서 오디오로 들어가면 갑자기 징징이가 돼버리는 마법을 보여줬죠. 애초에 그 대화면 S링크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를 상정하고 만든 레이아웃이어서 그런지 오디오나 이런 긴 화면이 들어가면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빨래판 같은 디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르노 삼성이 약간 프리미엄 이미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급에 비해서 뭔가 좀 더 고급스럽거나 뭔가 좀 더 호화스럽고 프리미엄이라는 그 마케팅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호화 옵션들이 좀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그 위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런 유리창 반사식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팝업 창이 올라오는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중형차에 이런 장비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죠. 그리고 S링크 조작하는 조그 다이얼,
이런 것도 제네시스 정도나 가야 있었던 장비예요. 그 전에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이런 조이스틱 같은 장치가 있기는 했죠. 그것도 특별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멋스럽게 꾸며졌다. 인테리어로서 기능을 좀 하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도 좀 최신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5가지로 지원되는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그리고 운전자 개인 프로필 설정 같은 게 중형차인데도 투입이 됐어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테마가 좀 바뀌고요. 이 당시에 가상 사운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서스펜션 세팅까지 좀 더 뭔가 본격적인 형태의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폭넓게 적용된 차들 많지 않죠? 있기는 있었죠. 있기야 있었는데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개로 지원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니었어요. 확실히 동급 대비 화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요소요소 들여다보면 한 채급 위의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모로 좀 첨단 감각이 물씬 느껴지고 고급스럽고 포근한 인테리어가 단연 일품이었습니다. 그쵸, 지금 봐도 오래된 느낌 많이 안 들죠? 지금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르노 차들만의 특징인 것 같아. 르노 계열 차들을 타보면 보기에는 좋은데 뭔가 소재감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난다든지 이 다이얼이 달그락거린다거나 작동 질감이 좀 허술한 경우가 많아요. 플라스틱에도 급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재질이 좋은 플라스틱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뭐 대중차여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열선 스티어링 휠 황당했었는데 3시랑 9시 부분에만 들어와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게 아니고 진짜 딱 이 부분만 들어오더라고요. 그 핸들 돌릴 때 위쪽은 차가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좀 황당한 구석이 좀 있었다. 그리고 공간, 경쟁차 중에서 제일 협소했습니다. SM5보다도 좁아요. 이게 SM6니까 당연히 SM5보다 더 크고 좋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와장창 무너뜨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공간이 타이트하다는 게 느껴지죠. 이것도 르노 차들의 공통점인데 시트가 약간 필요 이상 두꺼워서 착좌감은 좋은데 여기서 오는 공간에 손해가 좀 있습니다. 뒷좌석도 방석 두껍고요. 앞좌석 등받이 너무 두꺼워서 레그룸 손해가 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전고가 낮아서 헤드룸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비슷했던 게 이제 8세대 말리부, 강 말리부죠. 말리부도 당시에 지적을 좀 많이 받아서 9세대부터는 진짜 확 넓어졌거든요. 얘만 좁은 차가 된 거예요. 맞아요, 안젤리나 젤리님. 현대기아 차가 실내 공간을 유난히 잘 뽑아서 비교가 됩니다. 대진운이 안 좋아요, 항상. 필이면 경쟁차가 전 세계에서 공간을 제일 잘 뽑기로 소문이 난 소나타와 K5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아쉬움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제 과장을 좀 보태서 뭐 뒷좌석 좁아 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인 가족의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평범한 수준입니다. 경쟁차들의 여유로움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공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타이트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잘 맞아요. 집도 넓고 쾌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살짝 좁은 데 들어가면 안정감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집도 일부러 넓은 거 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갑함이 아니라 약간 타이트함에서 오는 나를 폭 감싸는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SM6의 공간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무조건 실물을 경험해보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 카탈로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조금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거는 좋은 부분이죠. 르노 삼성이 즐겨 쓰는 고급차에 쓰이는 이 윙 타입 헤드레스트, 고개가 살짝 돌아갈 때 여길 딱 받쳐주는 그 느낌이 안락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그쵸. 그리고 트렁크도 상하 높이가 좀 낮긴 했는데 뭐 공간은 평범했다. 그리고 뭐 LPG 모델을 사도 온전한 트렁크 공간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 이 당시만 해도 동급에서 유일한 SM6만의 장점이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워트레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6L 터보 엔진, 그리고 2.0L 자연흡기 직분사 가솔린, 2.0 LPG, 몇 달 뒤에 1.5L 디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총 4가지 라인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1.6 TC, 1.5 디젤은 SM5에서 먼저 선보였던 엔진이죠. 특히 이제 1.6 터보는 V6 2.5L 엔진을 대체하는 모델이었어요. 비슷한 파워랑 그거보다는 확실히 좋은 효율을 제공하는 그런 엔진이었는데 이 르노 삼성의 1.6 TC 엔진이 좀 골 때리는 게 1600cc를 단 18cc 초과해서 1600cc 이하가 받는 소형차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이 혜택이 1.6 차들한테는 세일즈 포인트이기도 하죠. 다운사이징 차들한테는 세일즈 포인트여서 1.6 엔진 차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1598cc라든가 애매하게 몇 cc를 낮춰가지고 기준을 맞춥니다. 근데 르노 삼성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다른 1.6 차들이 1년에 세금을 20몇만 원 내는데 이 차만 40몇만 원 내는 거예요. 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다뤘던 QM6가 무단 변속기 CVT를 이상하게 즐겨 썼다면 이 차는 이상하게 듀얼 클러치 DCT를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참 독특한 회사예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아무튼 뭔가 차별화된 주행 감각을 원해서 그랬는지 가솔린과 디젤에는 독일 게트락사의 DCT를 썼고 LPG에만 이제 자트코 CVT를 썼는데 그 와중에도 1.6 터보 그리고 2.0 GD 가솔린에는 신형 습식 7단 DCT를 썼고 디젤에는 SM5 때부터 쓰던 6단 건식 DCT를 맞물렸습니다. 거기는 이제 1.6 터보 가솔린 터보 TC에도 6단 건식 DCT가 함께 쓰였는데 출시 초에는 평가가 괜찮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좀 기피하는 모델이 됐죠. 1.6 SM5는 SM6에서는 다행히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습식 7단 DCT가 들어가서 SM5보다는 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DCT가 기어레버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 같은 오토미션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흔히 몇 단 자동 변속기라고 표현이 되는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DCT는 구조적으로 좀 다른 물건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클러치라는 개념부터 들어가면 엔진에서 나온 힘이 기어를 거쳐서 바퀴 굴리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시면은 뒤로 가기 눌러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이랑 기어가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바퀴를 굴리는 건데 차가 굴러가기만 하나요? 이게 서야 되잖아요, 가다가. 이게 기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때 브레이크만 밟아서 멈췄다. 엔진이랑 기어는 끊임없이 바퀴를 굴리려고 하는데 그걸 브레이크 밟아서 못 잡게 막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 터지겠죠? 고장나겠죠? 이게 아무 일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돌아가는 선풍기에 손 넣어가지고 한번 막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때 필요한 장치가 이제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기어가 맞닿는 부분에 동력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건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는 유체 클러치, 쉽게 얘기하면 프로펠러로 기름을 돌려서 기어를 돌리는 방식이고요. 집에 선풍기 혹시 2대 있으면 서로 마주보게 하고 한쪽 선풍기만 돌려보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름이 돌려주는 거니까 서로 맞닿아 있을 일이 없어서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감이 좀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또 직접 맞닿아 있는 게 아니어서 생기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의 힘이 고스란히 가지가 않고 중간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동력 손실이 발생해요. 실제 성능 그리고 연비가 수동 변속기 차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유체 클러치를 이용하지 않는 수동 변속기는 그냥 클러치, 그러니까 판이 맞닿아서 직접적으로 기어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굴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럼 DCT는 뭐냐? 자동 변속기에 탈을 쓴 수동 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수동차인데 조수석에 2명이 앉아서 열심히 클러치 밟아가면서 변속만 대신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의 특성을 공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압을 만들어서 굴리는 게 아니고 직접 판 대 판이 맞물리니까 직결감이라고 하죠, 흔히. 빠릿한 변속감을 주고 또 동력 손실도 적고요. 엄한 데서 손실이 안 생기니까 연비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효율이 좋아요. 단점도 있겠죠. 이 판 대 판이 맞붙어 있으니까 이 판이 마모가 됩니다. 이게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마모도에 따라서 컨디션이 슬슬 안 좋아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얘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쵸? 차존남님, 그러니까 초반에 안 생기던 문제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 습관에 따라서 수동차들은 이 클러치판의 수명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DCT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흔히 반클러치라고 하잖아요. 주차장 언덕길 올라갈 때 같이 아주 미세하게 차를 움직여야 될 때 이 클러치가 붙은 것도 아니고 안 붙은 것도 아닌 상태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부품 수명에는 치명적인 거죠. 확실히 안 좋은 거죠. 토크 컨버터 차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수동차의 특성을 따르는 DCT 차한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클러치가 6만도 안 돼서 다 달아있거나 아니면 10만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행 특성도 좀 다릅니다. 토크 컨버터가 부드러우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투박해요.
그래서 악셀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속이 반박자 빠르거나 또 느리거나 해가지고 일반적인 오토차처럼 악셀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 갑자기 확 출발하거나, 그러니까 말타기도 그렇고 출퇴근 막히는 길 만나면 너무 불편하고요. 언덕에서 뒤로 확 밀려버리기도 하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같은 게 요즘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처음 겪는 분들은 되게 당황하시죠. 그래서 적응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DCT 달린 차들 소개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운행 환경을 정말 많이 탑니다. 수동차 모는 감각으로 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DCT라는 물건 자체가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그 동네는 지금도 수동차가 자동 변속기 차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모든 차들이 거의 다 자동이죠. 그래서 이런 기계적 특성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시내 주행이 대부분인 분들이 셀토스 1.6 코나 DCT 이런 차 샀다가 곡소리 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주력 트림에다가 건식 DCT 넣어버리고 이런 제조사도 솔직히 문제가 좀 있죠. 네, 소비자의 탓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내가 사려고 하는 차의 기계적인 특성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구매하시는 게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식이랑 습식 DCT 차이 말씀드리려고 했었죠, 원래. 네, 건식은 말 그대로 드라이,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판 대 판이 맞붙어 있다고 했죠. 여기가 이제 말라 있는 방식의 DCT입니다.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해요. 저렴한 소형차에 이런 방식을 많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회전하는 판이 맞물려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죠. 과열이 되면 제 성능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내구성도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습식 DCT예요. 건식의 반대죠. 웻이죠. 이건 웻. 그러니까 클러치판에 오일로 된 냉각 장치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변속기 과열을 막아주고 내구성 높죠. 건식 DCT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조가 좀 복잡하고 가격이 높다는 그런 단점도 함께 있고요. 뭐 DCT 설명만 주구장창 지금 과연 20분 한 것 같은데 훨씬 훌륭한 자료 많으니까 영상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르노 삼성 SM6는 주력 파워트레인에 이 DCT를 폭넓게 탑재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 중저속 시내 주행이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 수동차 타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DCT를 타기에 불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DCT 도감이 돼버렸네 진짜. 어쨌든 네, 이걸 의식했는지 2018년 하반기에 SM5 클래식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적용한 SM6 프라임이라는 가성비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140마력짜리 2.0 간접 분사 엔진, MPI 엔진에 CVT가 들어간 조합이었어요. 살짝 답답하긴 한데 무난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시내 주행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 차를 사시는 게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맘때쯤에 18인치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됐는데 이게 차량도 잘 어울리고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어쨌든 뭐 주행 성능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큰 불만 없었습니다. 이제 110마력짜리 1.5 디젤 차가 힘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긴 했는데 애초에 이 차는 뭐 연비에 몰빵한 세팅이기도 하고 디젤이라 토크가 나름 괜찮아서 제가 느끼기엔 오히려 2.0 LPG나 가솔린보다 이 차가 오히려 나았어요. 디젤 차가.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기본형부터 고급차에 쓰이는 렉 타입 EPS가 들어가서 핸들링 감각 아주 쫀쫀했고요. GM6에는 한참 후에나 들어갔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작부터 들어갔습니다.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처럼 안전장치 그리고 편의장치도 당시 기준으로는 충분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서스펜션. 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SM6라는 차가 동급 중에서도 좀 스포티한 성향이에요. 차가 되게 낮고 넓다고 했죠. 실내 공간도 좀 타이트하고 주행감도 디자인에 어울리게 탄탄해서 유럽차 감각이 물씬 느껴집니다. 디자인도 벙벙하고 주행 성능도 벙벙했던 SM5가 SM7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폭스바겐으로 치면 소나타가 북미형 파사트라면 이 차는 유럽형 파사트에 가깝다. 근데 이제 모두가 아시는 SM6의 아킬레스건, 단종될 때까지 고통받았던 뒷바퀴 서스펜션, 후륜 일체형 차축, 토션빔 서스펜션을 장착했다는 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차 덕분에 토션빔이라는 용어를 접하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아까 주구장창 얘기했던 DCT는 장단이라도 명확했지. 이 차에 토션빔을 쓴 건 딱히 장점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실 프랑스 차들이 토션빔을 좀 즐겨 쓰긴 해요. 혹시 푸조나 시트로엥 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토션빔도 말랑하게 세팅하면 꽤 만족스럽습니다. 토션빔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전에 명차로 평가받는 닛산 맥시마 SM5도 토션빔 들어갔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차는 승차감 이슈 없었잖아요.
근데 뭐 보이시죠? 이 차도 승차감을 잡으려고 일반적인 토션빔보다 뒷바퀴가 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조물을 추가했어요. 어드밴스드 모션 링크. 그래서 AM 링크라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 뭔가 몸놀림이 엄청날 것만 같은 서스펜션으로 홍보를 했죠. 상위 모델로 가면 액티브 댐핑 컨트롤,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SM6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티한 성향입니다. 이 탄탄, 여기 보이는 19인치 휠까지 들어가면 딱딱해지기까지 하는 이 하체 세팅이 주행 성능에서는 강점이었는데 중형 세단은 어떻게 보면 주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안락한 승차감이랑은 상극이었던 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터션빔의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뒷바퀴가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뭐 방지턱 조금 세게 넘어가면 머리 부딪힌다, 멀미한다 뭐 이런 평가 많았고 안 타본 분들도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좌석에서는 솔직히 별 불만이 없어요. 뒷좌석 승차감이 문제였기 때문에 르노 삼성이 주구장창 자랑하던 동급 유일 도넛형 본배를 달고도 택시 판매량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진짜 까다로운 게 유럽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행 감각이나 성능을 진짜 유럽차처럼 만들어 놓으면 또 싫어해. 사장이들이나 야 좋다 막 명차다 이러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안락하고 소프트한 걸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진짜 압도적인 비율로. 대표적으로 아반떼 N 같은 것도 운전자는 너무 죄가 없지. 근데 가족여행 가기에는 좋은 차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 입맛 맞추기 굉장히 까다롭다. 북미형 세팅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연식 변경으로 자잘한 옵션들이 추가되거나 트림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좀 확대가 됐고요. 2019년 하반기에는 QM6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에르라는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최고급 트림이에요. 에펠탑을 형상화했다는 19인치 휠 적용이 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실내에는 나무 장식을 좀 덧댔어요. 고급감을 좀 높인 것이 특징이었죠. 색상 조합이 굉장히 세련됐죠. 확실히 실내 색상 같은 거는 르노 삼성이 감각 있게 잘 뽑아요. 출시 4년이 지난 2020년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SM6가 출시가 됐습니다. 디자인이 워낙에 좋아서 큰 변화는 없었죠. 디자인 여전히 현역이에요. 최신 디자인으로 무장한 차들이랑 놓고 봐도 여전히 밀리지 않는 모습. LED 지능형 매트릭스 헤드램프 동급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디나 최근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하이빔을 켠 상태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꺼주는 거죠. 그래서 시야는 시야대로 확보할 수 있는 야간 운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부시거나 말거나 하이빔을 켜야 사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켜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19인치 휠은 좀 더 견고한 디자인의 멀티스포크 휠 들어간 모습 볼 수 있고 리어램프의 그래픽을 수정하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워진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전면부 헤드램프랑 그 뒤에 리어램프에 시퀀셜 타입의 방향지시 등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약간의 소소한 변화만으로도 확실히 신형이 됐다는 느낌을 주죠. 실물로 보면은 진짜 깔끔하고 멋스럽죠. 네, 실내도 여전히 근사하죠. 레이아웃은 그대로인데 계기판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새로운 색상의 가죽 내장 이런 식으로 여기 눈에 띄네 건재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부분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계기판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 10.25인치 화면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 이제 낮은 트림은 7인치인데 그 형태가 약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작은 아까 보셨다시피 계기판 창을 아예 바꿔서 새로운 기능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단지 LCD 창을 활용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각종 디자인도 그래픽 같은 게 수려해졌고 또 내비게이션 화면을 계기판에 표현해주는 전문 용어로 맵인 클러스터라고 하죠. 보기에도 좋고 기능면으로도 훌륭해졌습니다. 8.7인치 말 많던 S링크 인포테인먼트가 9.3인치의 이지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계기판이랑 깔을 맞춰서 그래픽이 굉장히 수려해졌고 공조 장치가 물리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좋다고 평가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조 장치 조작인데 그 부분이 확실히 개선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SM6 팀앱 좀 부럽네요. 제 말리부는 이제 지도 업데이트도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SM6. 근데 내 차는 멀티링크지롱. 못하면 외주 맡기면 됩니다, 진짜. 이제 그리고 또 외주화의 세상이 돼버렸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구글이랑 또 애플이 막 양분하고 이럴 것 같아요. 사용자들마다 테마를 개성있게 바꿔서 쓴다든지, 얼마나 제조사가 제공하는 그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좋느냐, 혹은 내부에 들어있는 프로세서의 품질이 좋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터치감이 버벅이고 어떤 건 부드럽고 이랬던 것처럼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품질이 더 중요해지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심카드 들어가는 프레임리스 룸미러 적용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도 여전히 SM6만의 독특한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양이 꾹꾹이 정도의 그런 세기예요. 공기주머니로 그냥 눌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번 앉아보신 분들은. 네,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동급에서 가장 많은 스피커 개수를 자랑하고 있죠. 13개나 돼요. 이거는 이제 전기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차에 있는 말리부 보스 사운드도 스피커 9개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십니까? 박수. 드디어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직전 모델에서는 정차 및 재출발까지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저속 구간이 되면 그냥 꺼졌어요. 이 차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정체 구간에서도 꺼지지 않고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하는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됐습니다. 물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엘카스 투입이 됐고요. 사실 빈약한 주행 보조 장치라는 게 쉐보레도 그랬지만 르노차들의 신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보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고 구매하셔야 돼요. 이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가 현대기아차나 KGM처럼 손 놔둬도 그냥 알아서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 기능이에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이랑 이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묶여 있어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라는 옵션을 선택해야 이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고차로 사실 때 이 옵션이 빠진 차를 사시면 그냥 차선 이탈 방지 보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차선 이탈만 막아주는, 핸들을 놓으면 좌우로 핑퐁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야야 들어가 뭐해? 이런 방식입니다. 간단하게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냐 없냐의 유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뉴 SM6는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 더뉴 SM6의 가장 큰 변화는 보닛 아래가 메인이에요. LPG는 그대로 뒀고요. 1.5 디젤은 이미 전기형 2019년식부터 사라졌어요. 가솔린 엔진 라인업을 아예 갈아엎었습니다. 벤츠와 공동 개발한 1.3 터보 엔진, XM3 엔진이죠. TCE 260, 156마력에 26.5kg 포스미터를 자랑하는, 그리고 얘는 다행히 4기통이에요. 그리고 TCE 300, 차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르노의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RS, 그리고 알핀에 들어가는 1.8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225마력에 30.6kg 포스미터예요.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다 보니까 시승 행사를 서킷에서 했어요. 네, 실제로 주행 성능에 대한 평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비도 소폭 좋아졌죠. 그리고 드디어 1.3 터보 엔진, 소형차 세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박수! 두 번의 박수가 터져 나오는 더뉴 SM6의 상품성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속기는 직전에 사용하던 7단 DCT 사용이 됐고요. 엔진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세팅값이 좀 달라져서 변속감도 신형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M6의 가장 큰 문제점, 뒷좌석 승차감도 소폭 개선이 됐다. 박수. 서스펜션을 좀 더 부드럽게 세팅을 했고요. 그 뒷바퀴에는 기존의 말 많던 AM 링크를 빼버리고 대용량 하이드로 부시, 사람으로 치면 연골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충격 완화 장치를 적용해서 승차감을 보완했다는 설명을 했고, 그 설명대로 방정맞은 승차감이 조금 개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비교 대상이 직전 모델이니까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지 경쟁차의 멀티링크 수준까지는 여전히 아니라는 평가가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더뉴 SM6는 이렇게 직전 모델에서 받은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들을 수용해서 내실을 크게 다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껍데기만 똑같다 뿐이지 사실상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해요. 마지막으로 SM6 연도별 국내 판매 성과 함께 보면서 총평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산 주식의 차트를 보는 것만 같은 기시감이 드는 이 그래프, 저도 SM6를 응원하고 좋아했던 입장에서 할 말이 오히려 없는, 이게 소형차에 힘을 주는 좀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이제 르노가 본사니까 중대형 세단을 개발할 때는 르노, 삼성, 힐무진들의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좀 전해졌어요. 여러모로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편의 장비, 그리고 고급스러운 부분들, 그래서 출시 초만 해도 현대기아 양강 체제에 지친 소비자들, 색다름을 원하고 신선함을 원했던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대항마가 나왔다. 드디어 올류 말리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르노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앞서가는 부분이 많은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옵션 같은 거 과감하게 적용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가장 먼저 쓴 브랜드 르노 삼성이었죠. 그리고 키 가지고 멀리 가면 자동으로 문 잠기고, 남들 그 문 손잡이 버튼 눌러서 문 열고 있을 때 손만 집어 넣으면 열린다든지, 뭐 디지털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첨단 장치들을 차급을 파괴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면서 비교 우위에 서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진운이 안 좋습니다. 신차를 내놓는 것까진 너무 좋아. 트렌디함을 넘어서 시대를 막 앞서 나가. 이런 걸로 무장을 했는데 유럽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느긋한 프랑스 사람들이 이 승질급한 코리안들을 당해내겠습니까? 비교 우위, 첨단 디지털 옵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충 내년이면은 경쟁사가 그냥 패리하면서 달고 나와 버리니까 이 경쟁력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먼저 2016년 그래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차가 연간 판매 목표가 5만 대였어요. 원래 주력 제품들은 보통 판매 목표를 좀 호기롭게 잡거든요. 그래야 이 회사의 포부도 좀 느껴지고 앞으로 좀 발전하겠습니다, 우린 많이 팔아서 더 멋진 차 많이 내놓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판매량을 호기롭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초과 달성하는 엄청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넘는 차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심지어 아까 2016년 언제 출시됐다고 했죠? 2016년 3월에 출시돼서 무려 3달을 손해를 봤는데도 성과가 이 정도였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이때 국내 중형차 중에서 가솔린 자가용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거를 이제 마케팅으로 잘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다 택시, 렌터카 이런 플립 판매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매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진검승부가 아니다. 진짜 실제로 개인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이거야말로 진짜다라는 뜻에서 이 자가용 판매 1위라는 수치를 열심히 홍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때 하반기에 뭐가 나왔죠? QM6까지 가세하면서 르노 삼성 판매량에 진짜 전성기를 찍었다. 근데 그 행복한 분위기가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고객들한테 차가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이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판매량이 그야말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출시 2년 만에 판매량이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2020년에 무려 개발비 2,300억 원을 투입해서 권토 중례를 한 전유 SM6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은 소비자들의 인식은 쉽사리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유형을 팔던 2019년에 비해서도 반토막이 나니까 신형이 나왔다는 걸 채 알 수도 없어요. 원래 보통 신형이 나오는 차들은 페이스리프트나 신형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데드캣 바운스도 없이 그냥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안타깝게도 세단 시장 자체가 몰락을 하면서 올해 2025년 3월을 끝으로 출시 9년 만에 단종이 돼버렸습니다. 르노코리아 세단 라인업의 마침표를 찍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 삼성 자동차부터 사용하던 태풍의 눈 로고, 그리고 SM이라는 이름도 아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SM의 약자가 삼성 모터스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이랑 결별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여러모로 안타까운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단가가 2차에 비하면 QM6는 정말 선녀입니다. 덕분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모델이 됐죠. 국산 4개 중형차 모델 중에서도 동일한 연식의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준중형차 살 수 있는 돈으로 오히려 준중형차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옵션에 이 SM6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죄가 없습니다. 굉장히 멋스럽고요. 탄탄한 주행 감각도 오히려 젊은 소비자들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비교 대상에 있는 준중형차들도 리어 서스펜션은 토션빔이에요. 대신에 좀 함정이 있죠. 이유 없이 저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DCT 얼마 안 가서 갈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는 차라면 일단 1, 200 우습게 깨질 거고요. 또 비주류 브랜드 차들이 의뢰 그렇듯이 각종 소모품비, 부품값, 그리고 르노 삼성은 특히 정비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차값으로 아낀 게 그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차값 저렴하다고 덥석 사지는 마시고 고질병이나 정비 이력 같은 거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SM6의 해외 사양 이름은 다들 아십니까? 여기 뭐 차쟁이들만 있어가지고 다 아시겠죠 뭐. 네, 르노 탈리스만으로 유럽에선 판매가 됐고, 참고로 SM7의 수출명도 탈리스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구형 탈리스만, 신형 탈리스만이 동시에 팔린 거예요. SM7, SM6가 꽤 오랫동안 병행 판매됐으니까. 이 차는 유럽에서는 외건이 있습니다. 애초에 중형 세단이 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별도의 외건 모델을 내놓은 거고요. 만든 김에 한국도 같이 내놨으면 저는 외건을 좋아하니까 눈여기라도 할 수 있고 참 좋았겠지만 i40도 안 팔리는 마당에 이 차를 내놔봤자 뭐 얼마나 잘 팔리겠나. 그리고 르노가 세단 만드는데 젬병인 거는 우리보다 현지인들이 더 잘 알겠죠. 가격도 비쌌고 자국 브랜드를 달고 있지만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여러모로 유러피언 스타일을 내세운 중형차였지만 정작 그건 한국에만 잠깐 먹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르노, 삼성, 쌍용차, KGM 차들은 본의 아니게 새드 엔딩이 돼요. 슬프게 끝나. 그러니까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은데 새드엔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정 브랜드를 싫어한다 뭐 이러기보다는 그랑콜레오스의 엔딩이 QM6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지금은 너무 잘 팔리죠. 르노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QM6도 그랬거든요. 요번에도 뭐 댓글에 뭐 너 현빠냐, 뭐 다른 브랜드는 욕한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서 검토 보류 중인 댓글로 넘어가 있던데, 아니 현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제조사가 뭐 다른 제조사들이 멀쩡해야 이거 뭐 좋다고 얘기라도 해야겠는데, 뭐 쉐보레는 집에 간다 그러고 이제 다른 바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든가 다른 차를 수입이라도 해주고 그런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열이 받는다. 그렇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나쁜 차 없는데 너무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남들 오너들 막 폄하하거나 그 사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만들거나 이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직접 타보면 의외로 차 괜찮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 진짜 나쁘기만 하거나 뭐 진짜 좋기만 하거나 이런 차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려고 저도 자동차 컨텐츠를 처음 시작했고, 후석 대화모드라는 이 자동차 도감이라는 컨텐츠도 결국에는 이제 댓글이나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채팅 이런 걸로 이 차의 숨겨진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게 메인이 될 거예요.